기존에 다니셨던 어머니들께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새롭게 또 보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각각의 레벨별로 특징이 뭐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늘 전체적으로 순서는 정규반 레벨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레벨별 수업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받는지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Q&A 질문 있으시면 받아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랩업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KNS 정규반 레벨입니다. 전체적으로 레벨 이름명에서 전부 수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모토를 세우는 것은 중등에서 수능 영어의 완성이다라는 부분이 요게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레벨별로 모든 반에 이름이 수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수능 기본부터 수능 완성, 수능 심화, 수능 마스터, 특목 자사고반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순서이고요. 지금 제가 수능 몇 등급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레벨 테스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학원에 입반할 때 시험을 치는데, 그때 쳤을 때 이제 수능 고3 수능 모의고사 수준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탭스 문법이나 아니면 어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문법 섹션이 있고, 그다음 서술형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풀고 나서 결과치가 나왔을 때 이제 수능 기본반 같은 경우에 수능 4등급에서 5등급 아이들이 배정이 되는 반이고요. 그 반에서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아이들을 뼈대 세우기를 종점으로 하는 것이 수능 기본반의 핵심이고, 두 번째 수능 완성반 같은 경우 수능 3, 4등급 정도의 점수가 나온 아이들이 배정되는 반이고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뼈대는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좀 더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살붙이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레벨이 수능 심화반이고, 수능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아이들 수준의 아이들이 보통 수강하는 반이고요. 이 반 같은 경우 기본적인 개념은 잡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체계화시키는 거, 전반적으로 좀 카테고라이징 시켜서 좀 더 확립된 개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능 심화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논리적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문제풀이를 할 때 논리적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훈련을 시키는 게 수능 심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반이 수능 마스터고, 수능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 점수가 수능 1등급에서 2등급 아이들이 배정되는 반이고요. 이 반 같은 경우 문법은 고등 인문 개념 학습을 하는 것이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죠?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뭐 대입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순서 배열하는 그런 독해 문제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시키는 것이 수능 마스터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목 자사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아주 학습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반인 거죠. 그 반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보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배정이 되는 반이고, 뭐 수능 1등급뿐만 아니라 특목 자사고반의 목표라면 이제 입시 이상의 어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학적인 글도 읽을 수 있는 거, 강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 그다음 또는 고등 내신 1등급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 훈련을 시키는 것이 특목 자사고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레벨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각 반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들이 이제 각 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기본반의 수업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자면, 레벨 목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 뼈대 세우기가 수능 기본반의 특징이기 때문에 중등 문법의 개념 완성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닦아서 개념을 확실하게 아이들이 확립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수업의 템포가 너무 빠르면 아이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템포를 좀 조절하셔서 개념 같은 경우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예제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력을 높이시라고 하시고,
많은 다량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이 레벨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왜 틀렸는지 분석을 시키고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독해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가 길고 또는 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고 또 추상적인 문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단위별로 좀 잘라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이 레벨의 목표이고요. 그다음 그렇다고 뭐 유형별 문제풀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문제들 유형별로 풀이를 해서 각각의 문제들의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답의 그러니까 키워드가 뭔지 이런 파악하는 것도 유형적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도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계시고요. 독해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금방.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을 단위별로 잘라서 중요 구문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독해 수업의 목표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문 같은 경우 고1 수준의 모의고사 유형별 지문 학습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풀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하는 방법, 답을 유추해내는 방법들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초가 아까 말씀드렸죠. 뼈대 세우는 것이 중요한 반이기 때문에 중2 수준의 문법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히 잡히진 않은 아이들이라서 중2 수준의 문법 개념의 체계적인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을 많이 스피디하게 나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2 수준의 문법 개념 기본기 다지기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정리를 해주시고 그걸 관련된 예문들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법풀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많은 양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정확하게 답을 유추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의 정확한 오답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문법 수업에서 추구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수능 완성반 같은 경우 레벨 목표는 수능 기본반보다는 아이들이 기초가 많이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많이 확립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덜 노출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뭐 가정법이라든지 관계사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분사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수동태 같은 그런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확립을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에는 살붙이기를 더 많이 하시는 거죠. 너무 기본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능 완성반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개념 적용 및 그다음 심화 개념을 좀 도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 투부정사의 시제를 뭐 도입하시던가 아니면 투부정사의 뭐 수동태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붙이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다음 개념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응용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생각하는 문제들을 더 많이 풀게 하셔서 응용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 유형별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럼 예를 들어 뭐 빈칸 추론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문제풀이의 전략, 스트래러지 같은 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구문 분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수능 지문들이 추상적인 것들도 많고 길이도 길고 수식어도 많이 붙은 것들이 많아서 구문 독해를 복잡한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구문 독해를 해서 문장 해석력을 좀 더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수능 완성반의 레벨 목표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본반보다는 레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문을 다루기 때문에 고1, 2 수준의 모의고사 유형별 지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한 구문 문장이 들어간 경우에는 완벽하게 잘라서 뭐 수식어, 그다음 주어 동사를 찾아서 완벽하게 잘라서 구문 독해를 시키도록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기본반과 다르게 수능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고1, 2 수준의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 실전 모의고사 풀이까지 학습을 시키셔서 이제 실전을 어떻게 문제를 적용시켜서 풀이해야 할지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 중2의 문법 개념을 확립을 하고 거기 이제 기본기는 완벽하게 뼈대 작업은 완벽하게 끝내시도록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살붙이기를 더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3 개념의 심화 개념을 조금 더 살붙이기를 시작하시는 단계가 수능 완성반이고 청년 난이도,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가 쉬운 그냥 문제를 쓱쓱쓱 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응용력을 필요하는 문제풀이를 조금 더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수능 완성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 목표는 중등문법의 총괄적인 개념의 체계적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밑에 보시면 중3 수준의 문법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반이기 시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세 개를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걸 체계화시켜서 카테고라이징 시키고 각각의 특징들을 좀 비교 분석해 주시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독해 같은 경우 고난이도, 그러니까 문장이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고2, 고3 수준의 모의고사 지문을 지금 수업 시간에 커버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구문 분석과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리 독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논리 독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 독해의 기반을 닦아서 뭐 추론을 한다든지 추론하는 방법 아니면 대입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다음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런 논리 독해의 기반을 닦아주시는 것이 수능 심화반의 특징이고요. 독해 같은 경우 복잡한 구문이 섞여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더 길어지고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경우는 문장이 길어지면 뭐 두세 줄 넘어가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구문이 섞여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석 훈련. 네.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문이 섞여 있는 문장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 훈련을 시키시고 고2, 3 수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지문의 난이도들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고3 수준의 지문을 통해서 네, 논리 독해 기반이 되는 대입 파악이라든지 논리적 추론, 독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수능 심화반의 특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 중3 수준의 체계적인 정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더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서 살붙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중3 수준의 체계적인 정리를 함으로써 이제 도식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래프 오그나이저처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분사라고 하면 능동수동형을 정리를 한다든지 관계사랑 대명사와 부사를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도식화 훈련을 해서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시고요. 이 반에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영작 서술형 대비 강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들이 내신 영작 서술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핵심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문 영작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하시고요. 이 반부터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수능 심화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능 마스터반부터는 이제 중등에서 넘어가서 고등 인문 문법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고등 수준 이래 넘어갑니다. 고등 인문 문법의 완성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뭐 어떤 부분이 새롭게 시작되냐, 어법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지. 그러니까 그냥 한 섹션에 해당하는 것만 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특징이고요. 수능 고급 지문 탐독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항들 그런 킬러 문항들을 이제 탐독시키는 거 학습시키는 것이 특징이고요. 논리 독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게 수능 마스터반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렸죠. 수능 킬러 문항, 논리 추론, 그러니까 논리력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수능 마스터반의 특징이고요. 수능 마스터반부터는 고3 수준의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어떤 어려운 고난이도 어휘가 나온다면 그 어휘의 컨텍스트 미닝, 그러니까 내용 문맥에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글쓴이 의도 대입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글의 답을 어디서 추론할 수 있는지 추론 독해를 하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든지 어휘력 확장, 그러니까 단순히 본문에 쓰인 단어뿐만 아니라 단위어나 동의어 이런 것까지 수거까지 함께 이제 더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셔서 어휘력 확장까지 해주시는 부분이 독해 수업의 특징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 고등 인문 수업을 하게 되니까 살붙이기, 그러니까 인문 수업과 함께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문법의 이제 개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수능 심화반과 다르게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what과 that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항상 고등 문법에서 나오는 문법 개념의 비교 분석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문제를 전략적 풀이를 하기 위해서 수능 어법 문제 풀이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과제를 초반에는 지금 아이들이 처음에 많이 힘들어해서 한 5문항 정도만 지금 문제를 풀어와서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풀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한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더니 어법 문제 푸는 거에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하고 낯설어하더니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능 어법 문제 풀이를 조금 2학기부터는 가을학기부터는 양을 늘리려고 하고요. 그 수능 어법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통합적인 문법 개념 적용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 섹션에 머물러 있는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적 포인트를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수능 어법 문제풀이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목 자사고반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포진되는 수업이고, 이 수업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수준에서 넘어서서 탭스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목 자사고반의 특징이고요. 레벨 목표는 고등 인문이 아니라 이제는 고급 문법의 개념을 싹 끼고 수업이 기본적으로 탭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심화 탭스 문법 적용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반의 특징이고요. 문법만 탭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독해도 탭스 독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탭스 독해가 수능 독해보다 지문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든 탭스 지문이든 모두 외국 논문에서 글을 잘라오는 것들인데요. 길이가 많이 긴 것에서 에디팅을 많이 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중간중간에 문장들이 스키핑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논리 추론이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탭스 독해 같은 경우 수능에 비해서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논리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고난도 장문 독해를 통해서 최고 난이도 독해들 훈련을 시키십니다. 뭐 예를 들어 성문종합에 있는 장문 독해들을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심으로써 길이가 길지만 또한 고난이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문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셔서 아이들의 독해 능력을 한 단계 최상위로 끌어올리시는 게 레벨의 목표이고요. 독해는 우선 말씀 다시 드리면 고급 수준의 장문 독해와 다양한 인문사회 지문이 많은 탭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지문을 많이 알게 되면 접하게 되면 아이들의 백그라운드 너리지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 너리지 쌓기에 주력을 하는 것이고, 킬러 문항이죠. 항상 수능도 그렇고 탭스도 그렇고 가장 힘들어하는 문항이 빈칸 추론인데, 탭스의 빈칸 추론을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게 수능과 겹치는 부분이니까 수능의 킬러 문항의 풀이를 능력을 정복하는 것이 이 수업의 포인트고요. 문법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 문법 개념을 쌓는 것이 목표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 탭스 문법서라는 게 일반적인 고등 문법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사, 타동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막 적혀 있던가, 아니면 관사라든지 명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까지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개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법서를 통해서 고급 문법을 개념을 완성하는 것이 탭스 특목 자사고반의 문법 수업의 포인트고,
탭스 문법이라는 것이 수능과 비슷하게 범위가 없는 문법 포인트를 다루는 문제들인데 더 범위가 더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 어법에 잘 나오는 그 포인트들이 딱 좀 한정도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분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수일치 아니면 뭐 병렬 구조 아니면 뭐 대명사 부사 대명사 부사 적절하게 위치시키기 그런 한정적인 범위에 머물러서 문제가 나오는데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문법 포인트들이 한꺼번에 한 문제에 뭐 두세 포인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범위가 없는 모든 문법 포인트에 걸쳐서 출제된 탭스 문제를 풀게 되면 특목고에 가서도 내신 아니면 뭐 강남 일반고를 가서도 자사고를 가서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어떤 어려운 내신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고등 내신 대비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특목 자사고반인 거고요. 지금까지 각각 레벨별의 각 반의 레벨 목표가 무엇인지 독해 문법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정규반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독해 같은 경우 1시간 30분, 그러니까 우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이들이 5시 반에 등원을 하게 됩니다. 5시 반에 등원을 해서 5시 반부터 50분까지 20분간 여기 적혀 있죠? 조금 이렇게 빗나갔네요. 20분 동안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데일리 테스트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단어 암기, 그 다음 독해, 그 다음 문법에 관련되는 문제를 푸는 것이 2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자기 주도로 얼마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넣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수업을 올 때마다 데일리 테스트로 점검이 되고요. 그 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1교시가 독해가 되던 아니면 문법이 되던 두 선생님께서 코티칭으로 수업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업이 먼저 독해가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법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두 섹션이 진행이 되는데 각각 1시간 30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그냥 끝나고 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험을 쳤던 데일리 테스트가 1차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 1차 통과 기준은 단어고 문법이고 독해고 전부 80% 패스를 했을 경우에 통과인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남아서 재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통과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 테스트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답을 점검하게 되고요. 통과를 못한 학생들은 남아서 그 통과 못한 시험을 다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놓쳤던 부분, 그 다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온라인에 있는 경우에도 아이들 여전히 똑같이 현강 왔을 때랑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데일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재시험도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수업이 매 시간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데일리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분기별로 정기평가가 있습니다. 학기가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해서 수업 얼마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를 이루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정기평가인데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레벨 테스트와 같은 포맷이긴 합니다. 정기평가가 나오는 부분 문제는 똑같은 포맷으로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고3 모의고사 독해를 문제를 푸는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탭스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중등 내신 수준의 문제들이 막 컴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문항을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서술형이 이제 고등 내신 서술형 내신 문제에서 가져온 것들 그런 것들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이 있는데 그 정기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해 왔는지 평가하는 것이 있고 그 정기평가 결과로 따라서 아이들이 레벨이 업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레벨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죠. 분기별로 정기평가를 치게 돼서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성취도가 어떤 레벨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레벨업이 돼서 레벨이 극간의 이동이 있는 것.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규반 수업의 구성인 거고요. 자, 정규반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뭐 어떤 테스트를 치느냐 궁금하실 수 있으신데, 어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80개에서 100개 암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어휘의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암기 개수는 80개에서 100개고요. 한 번 올 때마다 데이 두 개를 암기를 하게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유닛에 뭐 50개 정도 암기를 하는 건 거죠. 40개에서 50개. 그리고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주중반이 두 번을 오게 되는 거를 한 번에 치게 되는 거니까 네 개 유닛을 암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의 두 배를 암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반 같은 경우 한 200개, 160개에서 200개 정도 암기를 하게 되고요. 문항은 50개 문항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뭐 영어 스펠링 쓴다든지 아니면 뜻을 쓴다든지 그렇게 50개 문항을 시험을 치게 되고,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가 기본이긴 한데 조금 레벨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단어 암기력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서 70%로 통과하는 반들도 있고요. 제외하는 수능 기본반 같은 경우는 70%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반 같은 경우 80% 이상이어야지 통과를 하는 거고, 아니면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 거고요. 수업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 테스트 풀이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재시험을 쳐야 되는데, 재시험은 1차와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치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일치와 합법을 배웠다. 그러면 그 일치와 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서 얼마나 개념을 정리를 했는지, 그 다음 그것을 응용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문항은 서술형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하얀 바탕이라서 안 나네. 전문항이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서술형이고, 기본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문법적 오류를 찾고 근거를 써야 합니다. 근거를 쓰는 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와서 근거 쓰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지 막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개념을 설명을 시키고, 그 다음 근거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가정법 과거 문장이 나왔다 시험에, 그러면 그냥 가정법 과거 시제니까 라고 쓰지 말고, 왜 가정법 과거인지 문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이다 라고 써야 된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니까 요즘은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적 오류를 찾고 근거 쓰기를 해야 되는 문항이 항상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어머니들께서 왜 굳이 오류를 찾으면 되지 근거까지 써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건 왜 그러냐? 문법에서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만약 어떤 문장에서 어휘가 되게 어려워지고 문장 구조가 막 복잡해지면 오류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관계되면서 what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안다면 문장이 복잡해지고 어휘가 어려워지더라도 문법적으로 중요 핵심 부분이 되는 부분이 눈에 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는 근거 찾기 문장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장 전환하기, 뭐 예를 들어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단문인 문장을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는 접속사를 이제 복문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다른 표현들을 써서 전치사 구를 아니면 전치사 적절한 접속사를 써서 절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문장 전환하기 문장들이 항상 리뷰 테스트에 포함이 되고요. 또는 영작하기 아시죠? 중학교 때 영작하기, 내신 영작하기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웬만큼 문장 쓰기가 괜찮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감점이 없이 다 맞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단지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시제나 수일치나 관사나 적절한 전치사 쓰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등 가면 영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휘도 다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특정 구문들도 너무 복잡하고, 문장 영작하기가 정말 킬러 문항으로 너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부터 탄탄히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 가서 고등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작하기 문항이 항상 문법 리뷰 테스트에 포함이 되고요.
독해 같은 경우 전 수업 시간에 학습한 지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아까 각각에 반해서 독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수업 시간에 커버되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한 20개, 10몇 개에서 뭐 20개까지 수업을 한 세션당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모든 지문을 다 수업 시간에 커버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설명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이 많이 나온 문제들을 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한 지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주십니다. 골라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항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던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들을 리뷰 테스트에 반영을 하시기 위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그 학습한 지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뭐 거기에 중요한 어휘들을 얼마나 암기를 했고, 관련 아까 어휘 확장이 들어가는 반 같은 경우 반의어나 동의어나 관련 수거들을 알려주신 게 있으실 텐데 그걸 얼마나 암기를 했는지, 그리고 문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지문이 있으면 그 글의 흐름을, 플로우를 잘 확인해서 문장을 섞어놨더라도 그 문장이 글의 플로우대로 제대로 정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응용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 독해 리뷰 테스트고요. 문법과 마찬가지로 전 문항이 서술형이고요.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문항은 요지 완성하기입니다. 고등 내신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요지 완성하기가 서술형으로 항상 나오는데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도 리뷰 테스트에 A라는 글이 있으면 그 글에 요지가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요지를 문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 놓으시면 그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넣어서 요지를 완성하는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 학습. 본문의 빈칸을 빼놓고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써라. 아니면 그 본문 A라는 어휘가 있으면 그 어휘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반의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어휘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 어법. 네, 그쵸. 요 지문에서도 특징적인 구문이 있으면 그 구문에 있는 어법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어법 포인트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법 학습도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다음 쓰는 기본반이나 완성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부분이 더 트레이닝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문의 지문에 있는 문장 하나를 밑줄을 그어놓고 본문에 있는 문장을 밑줄 그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내시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독해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이 나오긴 하죠. 특수 구문들이, 중요한 구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단어를 주시고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기라던가, 아니면 한정적인 단어를 주셔가지고 그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영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독해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테스트는 전부 모든 시험들이 80% 통과가 기준이고, 만약 80%에 못 미치게 되면 재시험을 치게 되고요.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는 아이들 그 다음 시간에 오답 노트까지 정리시키는 것이 저희가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서 관리하는 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내주시면 잘 가르쳐서 실력 많이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